이런 일도 있네요. 제주를 출발해 대구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도 200m 상공에서 갑자기 말이죠. 놀란 승객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기내는 아수라장이 됐는데 그나마 착륙을 위해서 비행기가 내려오고 있던 터라 그 정도였지 아니었으면 정말 영화같이 다 빨려나갈 뻔했습니다. 항공기는 비상 착륙했고 승객 12명이 호흡곤란으로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첫 소식 안병옥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상공 200m 위를 나는 여객기 내부 비상문이 열려 있고 세찬 바람이 몰아치면서 좌석 시트와 승객들의 머리카락이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194명의 승객을 태우고 제주를 출발해 대구 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에서 갑자기 비상문이 열린 건 착륙 직전인 오늘 오후 12시 45분쯤입니다. 비상 탈출문 근처에 앉아있던 한 30대 남성이 문고리를 당겨 문을 열었고 그렇게 문이 열린 채로 활주로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줄 알았었고 문 열린 상태로 착륙하고 있었어요. 119는 많이 와 있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많은 승객들이 놀랐고 그중 12명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재 비상문을 연 남성은 경찰로 이송됐고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200m 상공에서 갑자기 비상구가 열린 건 기체 결함이나 단순 실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문을 연 건데 하늘 위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려 했다고 하네요. 승무원과 승객들이 극적으로 이를 말려 살려냈습니다. 박상원 기자입니다. 착륙과 동시에 경찰에 긴급 체포돼 지구대로 압송된 남성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문 왜 오셨어요? 대답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 남성은 항공기 비상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갑자기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그랬어요. 당시 객실 승무원은 이 남성이 앉은 비상구 자리 맞은편에는 앉아있지 않아 순간 문을 여는 걸 제지하진 못했습니다. 승무원이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앉아있던 승객분들이 한 10분 정도 나가서 그분을 끌어당겼어. 제주에서 홀로 비행기에 탑승한 남성은 검거 당시 술을 마시진 않은 상태였습니다. 전혀 대화가 안 됐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자꾸 몸이 처지는 그런 상태였는가 봐요. 경찰서에서 만난 남성의 가족 중 한 명은 최근 여러 이유로 힘들어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은 지구대에서 이곳 대구 동부경찰서로 다시 압송됐지만 여전히 범행 동기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남성을 처벌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비상문이 열리고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10분 정도였지만 여객기 안 승객들은 죽음이 코앞에 왔다고 느낄 만큼 공포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냥 바람만 날리는 게 아니라 에어컨 등에서 나온 먼지가 있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안전벨트가 살렸습니다. 비상문이 열린 그 순간부터 도착하기까지 승객들이 겪은 이야기를 우정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비상문이 열린 여객기 안으로 거센 바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상황을 견디기 힘든 승객들의 성토가 이어집니다. 도착을 불과 10분 정도 앞둔 시각 갑자기 폭발음이 울리더니 비상문이 열리는 걸 봤다고 승객들은 증언했습니다. 순식간에 기압차가 일어나면서 에어컨 등에서 뿜어져 나온 먼지에 내부가 뿌옇게 흐려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문이 열리는 소리가 확 들렸어요.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줄 알았었고. 승무원들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승객 중 의사가 있는지 찾아보기도 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제 그 상황이 딱 생기니까 승무원들이 벨트 하세요 이렇게 다 자리에 앉아서 벨트 하세요 이 얘기는 계속 하시더라고요. 당시 여객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려고 탄 제주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들도 있었는데 비상문과 가까운 곳에 앉아 있어 충격이 컸습니다. 내려서 아이들 진짜 손발 떨리고 진짜 손발 붓고 막 이렇게 진짜 어지럼증도 호소하고 놀래서 눈물도 엄청 흘리고.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를 수습하고 있으며 승객들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우정환입니다. 항공기는 10분 정도 비상구가 열린 상태로 비행을 했다고 전해드렸죠. 그동안 여성 승무원이 양팔을 벌려
비행기의 문을 막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살신성인 덕에 크게 다친 승객은 없었지만 항공기가 일부 파손됐죠. 대구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명 기자, 공항이죠? 네, 저는 지금 대구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공포의 10분이 지나고 비행기가 착륙하자 대구공항은 불안과 고통을 호소하는 승객들로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는 사고 비행기에 탔던 승객들이 기가에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비행기의 착륙을 본 한 목격자는 착륙 직전 여성 승무원이 양팔을 벌려 비행기의 문을 막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승객의 추락과 안전사고를 막으려고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 문을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크게 다친 승객은 없었지만 항공기 슬라이드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사고 비행기에 탔던 승객들은 착륙 이후 공항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보였는데요. 특히 문이 열린 비상구 좌석 인근에 있던 승객 중 12명은 호흡곤란을 호소해 인근 병원 3곳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비행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 소전체전에 참가하는 제주 초중등 육상선수 38명이 탑승한 상태였는데요. 학생들은 놀라서 울고 소리 지르는 등 심리 상태가 불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된 학생과 승객 대부분이 안정을 취한 뒤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국제공항에서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비행 중에 어떻게 승객이 비상구 문을 스스로 열 수 있었던 건지 여러 가지 경제부 박규원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승객이 직접 비상구 문을 열었다고 하잖아요. 비행기가 날고 있는데 어쨌든 뭐 착륙하려고 내려가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가능한 겁니까? 예, 고도가 낮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1,000피트, 그러니까 305m 상공을 기준으로 그 위에서는 내 외부의 기압 차이 때문에 아무리 힘이 세도 출입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기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레버를 당기거나 돌리고 바깥으로 문을 밀어내야 하는 구조인데 외부의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열 수가 없는 거죠. 네. 다만 이번 사고에서는 비행기가 착륙 중이라 고도가 200m 정도로 낮았기 때문에 일반 승객도 문을 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그러면 승객이 뭐 내려오는 상황에서도 오늘처럼 문을 열 수 있는 거잖아요. 승객이 이렇게 함부로 문을 못 열게 무슨 잠금 장치 같은 건 없는 겁니까? 예, 그 말 그대로 비상구는 비상시 승객들이 탈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열 수 있도록 따로 잠금 장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비상구에 앉은 승객이 맘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문을 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네, 항공법상 비상구 쪽에 앉은 승객은 비상시에 문을 개방하고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15세 미만이거나 승무원의 지시를 이해할 수 없는 승객은 배정이 제한됩니다. 실제로 문을 연 30대 남성은 키 180cm 정도에 100kg 정도로 건장한 체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몸이 건장한 체격의 사람이 혹시나 다른 마음을 먹으면은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비상구 좌석에 탑승한 후에는 승무원이 먼저 찾아와서 개폐와 관련된 간단한 교육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승무원이 이 사람의 심리적, 정신적 상태까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비상구 좌석 배정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일일이 승객들의 정신 감정까지 확인해 좌석 배정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 승객이 문을 열려고 했을 때 그걸 막은 사람, 그러니까 승무원 같은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예,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종의 내부 구조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문을 연 해당 승객이 앉은 자리는 비행기 날개 바로 뒤 왼편의 비상구 옆자리였습니다. 네. 앉은 상태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위치였죠. 그렇죠. 예, 대개 승무원이 비상구석을 마주보고 앉아 있는데 이곳에는 승무원 자리가 없고 반대편, 그러니까 오른쪽 끝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승객이 문을 열어도 제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겠네요. 하지만 승무원들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는 국토교통부가 조사 중이어서 결과가 나오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예, 과거 저희 MBN 기자가 촬영을 하면서 직접 열어보려고 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쉽지 예.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문이 열린 사례는 제법 있습니다. 2019년 9월 인천공항을 떠나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가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는 한 승객의 출입문 개방 시도에 회항한 적이 있고 2017년 2월에도 인천공항에서 베트남으로 떠나려던 대한항공 항공기는 출입문이 열려 2시간 넘게 이륙이 지연되기도 했는데 당시 승객은 출입문 레버를 화장실 문 손잡이로 착각해 당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고, 이번에 문을 연 승객, 그 남성이요. 어느 정도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항공보안법 제23조를 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박기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름대로 정말 가시가 많았던 걸까요? 말레이시아어로 장미라는 뜻의 슈퍼 태풍 마와르가 강타한 괌은 지금 거의 섬 전체가 물도 전기도 끊긴 상태입니다. 여기 한국인 관광객 3,000명은 그야말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데 참 여긴 우리 교민도 5,300명이나 있죠. 이제 태풍이 지나갔지만 공항이 엉망이 돼 당분간은 비행기도 띄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비가 새고 창문이 날아간 호텔이라도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운이 좋은 거라네요. 안 그럼 그야말로 노숙을 해야 하거든요.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객실 안의 커튼이 처참하게 떨어져 나갔고 바닥엔 빗물을 닦은 수건들이 가득합니다. 호텔 밖의 나무들은 포탄을 맞은 듯 쓰러져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현지 패스트푸드점은 끼니를 때우려고 몰려든 인파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태풍 마와르가 강타한 괌에 현재까지 발이 묶인 한국인 관광객은 약 3,000명. 물과 전기까지 끊겨 고통을 호소하는 건 교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괌 전체에 물하고 전기가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비상사태로 지금 차에서 자거나 이런 상태로 지금 보내고 있고. 외교부는 괌 공항 당국이 폐쇄된 현지 공항을 오는 30일 재개하는 걸 목표로 작업 중이란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침수된 이후 활주로 작업 때문에 재개가 늦는데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부상 등 우리 국민의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항공사에선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여행사에선 숙박비를 일부지만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아기 분유랑 부모님 혈압약, 당뇨약은 어쩌죠? 애타는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태풍으로 괌 공항이 폐쇄되면서 3천여 명의 관광객들은 꼼짝없이 섬에 갇혀버렸습니다. 29일까지 모든 비행기는 결항된 상태입니다. 아직 비행기를 예약할 수도 없어 관광객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공항이 빨리 재개되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대체편이 편성이 되기를 다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행객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도 예약 취소와 대체 항공편에 대한 문의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대한항공과 제주항공은 괌으로 가는 항공편에 대한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여행사들도 지원금 제공에 나섰습니다. 인터파크는 호텔 숙박비 전액을, 모두 투어는 객실당 1박에 10만 원, 최대 9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상안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추가적인 체류에 어려움이 없도록 숙박 지원 등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비행기의 운항 재개 여부가 결정되더라도 순차적으로 예약이 가능한 만큼 관광객들의 애타는 기다림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는 가수 이선희 씨가 어제 12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직원을 허위로 올려 부당하게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 등인데 이선희 씨는 경영에는 아예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소속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어제 12시간 넘는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간 가수 이선희 씨. 대표로 있던 원 엔터테인먼트에서 직원을 허위로 올리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동생과 권진영 호크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부친과 모친을 원엔터 정규직으로 뽑아 수억 원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호크 엔터테인먼트를 압수수색하던 중 이 씨를 둘러싼 정황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들어가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원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3년 만들어져 지난해 폐업했는데 사내 이사로는 호크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 씨의 딸이 등재되어 있다 물러났습니다. 이 씨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이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관계자를 조사해보고 필요성이 있다면 이 씨를 다시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씨와 소속사 측은 원 엔터테인먼트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관련 사실을 전혀 모른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아무리 귀찮더라도 아무리 돈이 더 들더라도 이건 아니죠.
전북 군산에 있는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의 중요 부위를 비닐봉지로 묶어놨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치매 환자는 50대라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처벌법 제도 지원도 못 받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대 남성이 기저귀를 차고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기저귀를 벗기자 비닐봉지가 보입니다. 남성의 배우자는 요양원에서 남편의 소변을 받으려고 중요 부위를 비닐봉지로 묶고 그 위에 기저귀를 덮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기저귀는 소변이 묻지 않았습니다. 기저귀를 자주 체크를 해서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데 자기들 편하려고. 남성이 요양원에 입수한 건 지난 2월입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데다 사고로 오른팔을 잃어 장애 판정도 받았습니다. 가족은 요양원에서 폭행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맞았어. 하지만 남성은 만 65세 미만이어서 요양원 내 노인학대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요양원에 입소해서 계신 분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노인 학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된 제도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양원 측의 해명을 듣고자 했지만 취재를 막았습니다. 카메라 찍지 마시고요. 경찰과 장애인 권익기관은 요양원 관계자를 상대로 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지옥철로 불리며 승객들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질 정도가 됐던 김포 골드라인. 정부가 마련한 대책 중 하나가 버스 전용차로 만들기였죠. 오늘 아침부터 개통됐는데 과연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는 좀 개선이 됐을까요? 김세희 기자가 타보았습니다. 출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들이 70번 버스에 올라탑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개화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출퇴근 시간 버스 전용 차로를 개통했습니다. 골병라인이라 불리는 김포골드라인 지하철 혼잡도를 낮추려고 지난 1월 김포시가 70번 버스를 신설한 지 4달 만입니다. 풍무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전용 차로를 달리자 그 전날보다 3분 정도 단축됐습니다. 버스 수가 늘어나고 전용 도로까지 생기면서 지하철에서 버스로 바꿨다는 시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더 편하게 오는 것 같아요. 원래 골드라인 타고 출퇴근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조금 이제 좀 혼잡도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버스에 좀 편하게 이용하고 싶어요. 전용 차로 개통이 김포 골드라인 출근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어제와 오늘 직접 타봤습니다. 풍무역에서 탄 지하철 혼잡도는 이틀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가장 사람이 많이 차는 고촌역에 다다랐을 때도 열차 내부는 전날과 비슷합니다. 열차가 흔들리지만 손잡이를 못 잡아 휘청거립니다. 종점인 김포공항역에서 내리는 사람들도 어제와 같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버스를 이용하실 생각은? 아니요, 그래도 저는 지하철 이용할 것 같아요. 환승도 쉽고요. 뭐 버스는 제가 많이 타봤는데 뭐 변수가 많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타던 이제 교통수단, 그다음에 이용하던 경로를 전환하는 게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꿔지지 않습니다. 적응하는 기간, 그러니까 램프업 기간 동안에 이제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11억 원 넘게 예산을 쓴 버스 전용 차로가 땜질식으로 끝날지 점점 효과를 나타낼지 조금 더 지켜볼 일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우려해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오히려 대리기사가 만취 상태였다. 황당하겠죠. 앞차 운전이 이상합니다라고 신고를 받은 차량을 경찰에 세워 음주 측정을 해본 결과 대리기사에게서 면허 취소 이상의 수치가 나왔고 정작 손님에게서는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숙취 때문이라는데 이때가 자정 넘어서였거든요. 언제적 숙취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한 도로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서고 뒤이어 경찰차도 따라섭니다. 경찰이 차량으로 다가가자 잠시 후 한 남성이 운전석에서 내립니다. 그제 0시 반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대리기사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만취 상태인 대리기사가 몰던 차량은 이곳에서 추격해온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앞서 서울 동부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 부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고
해당 차량은 검거 장소인 경기 의정부시까지 약 1.5km 이상을 음주운전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대리운전을 부른 차량 주인은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숙취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A씨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서울 명동에 있는 유명 팝 아트 작가의 55억 원짜리 조각품이 훼손됐습니다. 누군가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도주한 겁니다. 경찰이 CCTV에 찍힌 용의자로 추정되는 외국인 남성을 추적하고 있는데 이 남성은 마치 표식처럼 같은 낙서를 서울 일대 여기저기에 남기고 SNS에도 게시했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에 설치된 로버트 인디애나의 조각 연작 러브. 작품 한 켠이 까맣게 훼손됐습니다. 작품 왼쪽 하단에는 Z로 시작하는 검정색 글자가 1m가 넘는 크기로 칠해져 있습니다. 지난 21일 새벽 2시쯤 한 외국인 남성이 그래피티 스프레이를 칠한 뒤 도주한 겁니다. 낙서는 다른 곳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같은 날 새벽 3시, 한 남성이 가게 셔터문에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립니다. 3분가량 낙서를 마친 남성. 기념하듯 사진도 찍습니다. 공무처 공무는 20일 8시 30분에 출근했으니까 그때 봤고요. CCTV에 봤을 때는 2시 40분쯤. 남성은 이처럼 서울 명동과 종로 일대에 같은 낙서를 칠하고 SNS에 올렸습니다. 러브 조각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명동의 한 폐노점상입니다. 이 가게 뒤편에도 같은 글자의 낙서가 칠해져 있습니다. 최고가 55억에 달하는 작품 훼손에 대신증권 측은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신증권 측은 복원을 해외로 보낼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구입했던 갤러리를 통해 국내에서 복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으로 용의자 남성을 특정해 뒤를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는 걸 분할연금이라고 하죠. 이 분할연금 수급자가 7만 명에 육박해 2010년보다 14배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만큼만 받을 수 있기에, 그러니까 별거 기간은 빠지기에 분할해서 받는 연금은 평균 24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탑골공원의 노인들에게 분할연금에 대해 물었더니 대부분 잘 몰랐습니다. 남이 되면은 너는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사는데 그럼 그 내 건데 그거를 나눠준다는 거는 지금 불공평하지 않느냐.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을 나누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혼인 관계가 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1999년에 도입됐습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만 분할하고 올해 1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는 7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2010년과 비교하면 14배로 급증했고 전체 연금 수급자의 1.1%에 해당합니다. 황혼 이혼이 늘어난 탓입니다. 수급 금액을 두고 분쟁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법원은 분할연금을 지급할 때 가사나 육아 분담이 없던 별거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책 사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별거 기간이라고 하는 게 보통 그 혼인관계 파탄을 의미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충이 좀 자주 일어나서 그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실제 월 평균 분할연금 수령액은 24만 원에 못 미칩니다. 분할연금 수령자는 여성이 대부분으로 89%를 차지합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40대 동거녀를 지하 주차장에서 살해하고 달아난 30대가 붙잡혔습니다. 바로 그 전날 데이트 폭행 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시내 한 지하 주차장. 인적이 드문 시간 한 남성이 검정색 차 뒤에 숨어 있습니다. 잠시 뒤 이 차량 쪽으로 한 여성이 다가오자 갑자기 이 남성이 흉기를 휘두릅니다.
흉기에 수차례 찔린 여성은 결국 주저앉았고 남성은 자신이 준비한 차량으로 끌고 갑니다. 범인은 이곳에서 여성을 흉기로 습격한 뒤 곧바로 차에 태워 달아났습니다. 순찰을 돌다 보니까 주차장에 핏자국이 보이더라고요. 폭행 장면을 확인을 해보니까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차장 CCTV를 통해 차량을 특정하고 용의자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이 둘은 동거 관계였는데 남성은 전날 여성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 때문에 혹시 보복하셨을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범행 후 렌터카에 여성을 태운 채 경기 파주시로 달아난 남성은 8시간여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사망 원인을 가리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열심히 공부해 치른 내 시험지가 채점도 되기 전에 파쇄돼 버린 것도 황당한데 집 가까운 곳에서 재시험을 치르게 해주겠다고 했던 산업인력공단의 일방적인 조치 때문에 응시생들이 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고시장도 턱없이 적은 데다 공단이 정해주는 곳에서만 재시험을 봐야 할 판이거든요. MBN 취재 결과 피해 응시생 150명이 일단 집단 소송에 나섰는데 위자료가 되겠죠. 이런 경우가 없어서 배상액이 얼마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최돈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피해 응시생들의 재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 답안지 파쇄 논란 직후 산업인력공단이 내놓은 입장입니다. 약속은 지켜졌을까? 당초 알려진 재시험 고사장은 서울 2곳이 전부. 피해 응시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공단이 일방적으로 정한 겁니다. 응시생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뒤늦게 희망 지역을 받고 있지만 역시 공단이 정해주는 곳입니다. 여기에 제대로 된 설명은커녕 오히려 재시험 응시를 하지 않으면 실격이라는 안내만 들어야 했습니다. 사과 전화 한 번, 사과 전화 후 시험 날짜 골라라 이 두 연락밖에 없었고요. 먼 사람들은 비행기 타거나 고속철도를 타야 하는 등 두 곳에서만 시험장을 운영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을 뿐. 피해 응시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여러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응시생은 150명이 넘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추가 참여 인원의 개인 소송까지 감안하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1인당 위자료는 최대 1,000만 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응시생들의 추가 비용, 교통비 등도 손해배상액에 포함됩니다. 공단 측이 사고 책임을 인정한 만큼 인과관계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유례 없는 답안지 파쇄로 인한 물적, 정신적 피해를 재판부가 얼마나 인정할지 주목됩니다. 개인의 다 피해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다 위자료로 산정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사안이 없었으니까.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파쇄 원인을 비롯한 시험 관리 전반에 대해 공단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돈 봉투 의혹 관련자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검찰은 강 전 회장을 거쳐 돈 봉투 20개가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상혁 기자의 보도 보시고 누가 받았는지 또 이들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 강래구 전 협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강 전 협회장에게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매표 행위를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 적용됐습니다. 지난달 12일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시작한 이후 관련자를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 전 협회장은 지난 2021년 3, 4월쯤 지역 본부장들에게 현금 5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28개가 전달되도록 지시했고 지역 상황실장들에게는 현금 50만 원씩 들어있는 봉투 40개가 넘겨지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전 협회장은 두 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5천만 원은 강 전 협회장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지역 본부장에게 전달하기 위한 자금으로 강 전 협회장이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돈봉투 20개가 현역 국회의원에게 전달됐다. 수수자도 거의 파악했다며 수수자 특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돈봉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관여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상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불법 자금을 수수하거나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의 메모가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구속 전에 남긴 메모라는데 해당 의원들은 사실 무근이라며 반발했죠. 검찰은 이 메모는 현재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국회의원 입장에선 여론이 더 무섭죠.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이정근 노트에 담겼다고 보도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은 이원욱, 김병욱, 서른, 김영진, 고용진 이렇게 5명입니다. 시사저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해당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거론된 의원들은 즉각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정정보도 요구는 물론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서른 의원은 그제 취재 사실을 알리며 선제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름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 이정근, 박우식과 저 서른을 엮는 사람 누구입니까? 누가 장난을 치는 겁니까? 민주당 역시 해당 보도에 대해 악의적인 정치 공작의 배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당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께서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라고 생각하신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전 사무부총장의 메모는 현재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두 사람은 최근 개별 의원들에게 연락해 혐의가 없음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의 한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두 의원 중 한 사람이 찾아와 녹취록이 오해의 소지가 있게 편집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사전에 코인 상장 정보를 취득해 거래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왔죠.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이 코인 거래소 빗썸으로부터 김 의원이 자사 직원에게서 본인 정보를 받아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거래소 업비트는 답을 할 수 없다를 반복해 결국 이 회사 대표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국회로 부른 빗썸과 업비트. 빗썸 측은 김 의원이 지난해 5월 마블엑스 코인이 상장되기 전 내부 정보를 토대로 사전에 매집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빗썸에서의 상장 정보 관련 유출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개인의 일탈까지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빗썸 차원은 아니지만 소속 직원의 일탈로 정보가 건너갔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자신의 거래 내역을 받아갔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업비트는 답변을 못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결국 비공개 회의 10여 분 만에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조사단은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 등과 관련한 질의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결국 이석우 대표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의 그런 태도를 보여서 이 진상조사 활동을 저해하고 MBN 취재 결과 11일째 잠행 중인 김남국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인근에서 최근 거래소로부터 받은 거래 내역을 분석하며 향후 검찰 조사 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이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만납시다. 두 양당 대표네요. 근데 그동안은 둘이 안 만났잖아요. 네, 오늘 아침까지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네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침 회의 발언 들어보시죠. 밥 먹고 술 먹는 거는 친구분들하고 하십시오. 공개적인 정책 대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난 뒤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그 정책 대안 제안을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수용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번에도 양쪽 다 말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래요?
네,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김 대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소주랑 밥은 친구랑 먹으라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쓰셨는데 어떻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가까운 친구로서 흉어물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국회가 협치와 대화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 김 대표는 정책 토론회를 공개적으로 하자는 것에 적극 환영한다며 그 방식은 TV 토론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동의 형태를 TV 토론 방식으로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양 당은 뭐라고 또 말을 하던가요?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개 TV 토론 수용을 환영한다면서도 국민 삶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린다면 어떤 방식이든 좋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국민의힘은 TV 토론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양당 대표 회담 또한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대화 주제는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부분들, 오랫동안 계류돼 있는 법들이 주요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 당대표실 관계자는 김남국 코인 사태, 돈봉투 의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등도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좀 여야 협치가 물꼬를 텄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추경호인데 추경호 부총리 얘기네요. 네, 먼저 나흘 전 상황부터 한번 보시죠. 나라 빚을 더 늘리지 않고 금년 재정을 특히 민생 부분에 지출 이런 것이 줄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려면 하여튼 지금 이제 조금 추경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으신 것 같으니까 추경 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에서 정부하고 야당 입장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늘도 신경전이 이어졌나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의 서영교 최고위원이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발언 도중 추 부총리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이름은 추경호인데 추경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이 최고조에 올라서 이제 여름에는 냉방비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추경을 짜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이용해서 묘하게 상대방을 저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권에서는 이런 발언들 종종 나왔었죠. 네, 말을 많이 하는 정치인들만큼 종종 활용됩니다. 지난해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일이었는데요. 네. 당시 선거를 6일 앞두고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면서 물러서자 민주당 오기영 의원은 안철수 후보 또 철수인가요? 라는 글을 올리며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동음미어를 참 많이들 이용하죠. 지금까지 정치톡톡 이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이른 시일 내에 종합평가를 내놓겠다고 했지만 추가 자료 분석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라고 하네요.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5박 6일간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후쿠시마 시찰단. 가급적 빨리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분석하고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내고 그 부분을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계획과 설비 점검 등 결과가 우선 발표되고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말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심사숙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며 장외전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편을 들어서 위험한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동의를 해주고 들러리를 서주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정치 선동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합리적인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식의 무책임한 비난만 퍼붓고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도 향후 시찰단의 결과 보고가 주요 쟁점으로 예고되면서 대결 전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어젯밤 경찰이 대법원 앞에서 금속노조의 노숙 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노조 측은 합법 집회를 탄압했다며 오는 31일 총파업 대회를 예정대로 치르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그동안은 집회 대응에 관대했다. 앞으로도 불법 집회는 적극 해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어젯밤 대법원 앞 노숙 집회를 강행하려던 금속노조 측이 경찰에 가로막혔고 조합원 1명이 강제로 끌려나갑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 구호가 나오면서 경찰이 불법 집회로 판단해 강제 해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노조원 3명이 체포됐습니다. 어제 문화제는 지극히 평화적으로 50명에 불과한 소수가 인도에서 통행로를 확보한 채로 진행될 계획이었고 연행된 노조원에 대한 면회 허용 여부를 놓고 서초경찰서에서도 양측의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전날 그동안 집회에 관대했다고 지적했던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불법 집회는 현장 해산을 적극 검토하라며 재차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집회 관리를 전담하는 기동부대의 장비 지원과 포상을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향후 집회에서도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괌을 핥힌 태풍 마와루는 우리나라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체 공휴일을 포함한 이번 연휴 내내 전국에 걸쳐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적에 따라 돌풍이나 천둥 번개와 함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니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괌을 강타한 태풍 마와르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쪽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시속 209km의 초강력 세력을 유지하며 이동하다 연휴 시작 첫날인 내일 오전에는 필리핀 마닐라 동쪽 부근 해상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대만까지 북상하던 태풍은 급격히 방향을 틀어 일본 아래쪽으로 향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국내에 상륙할 확률은 희박합니다. 대만 이후의 정확한 경로는 내일 윤곽이 드러납니다. 태풍의 주변 기압계, 특히 아열대 고기압, 동쪽과 서쪽의 아열대 고기압의 강도에 따라 가지고 이후의 진로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태풍 영향권에 들지는 않겠지만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 오후에 충청과 영남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과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와 돌풍이 동반된 요란한 비도 예상됩니다. 지난 어린이날에 이어 이번 부처님 오신 날 연휴까지 비 소식이 이어지면서 나들이 계획을 잡은 시민들은 울상입니다. 비 와갖고 집에만 있을 것 같고 별다른 데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기상 상황의 변화로 예상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수도 있다며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누리호의 핵심 임무였던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궤도에 무사히 안착해 양방향, 그러니까 지구와의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2031년 달 착륙선 발사를 위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에 더 속도가 붙을 수 있겠죠. 유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 핵심 임무였던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우주궤도로 분리되자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 연구진들이 환호합니다. 발사 43분 후인 오후 7시 7분, 남극 세종기지에서 첫 전파 신호가 잡혔습니다. 이어 오후 7시 58분 대전 지상국과도 교신한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오늘 새벽 지상국과 7차례 더 교신하며 정상 작동을 보고했습니다. 위성의 원격 검침 정보를 수신하였고 위성 자세의 정상적인 태양 지향 상태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모두 정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른 위성 7기 가운데 4기도 교신에 성공했고 연구진들은 도유셋 위성 2기와 산업체 큐브 위성 1기에 대해 교신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상국과의 교신 시간이 굉장히 제한이 되고 있고요. 해외 지상국까지 상용 지상국까지 계약을 해서 지금 위성 운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목표했던 궤도 도달과 핵심 위성 궤도 안착이라는 성공 기준을 충족한 누리호는 앞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와 운용 책임을 지고 2027년까지 3차례 더 우주 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 또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인프라 자체도 똘똘 뭉쳐야지만 진짜
세계적으로도 나가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팀으로 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31년 달 착륙선 발사를 목표로 누리호보다 3배가 넘는 수송 능력을 지닌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나섭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경제기자 M 최윤영입니다. 올여름 덥고 습한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다고 하는데 전기요금은 많이 올라 벌써부터 냉방비 폭탄이 걱정되는데요. 그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에어컨 끄는 것도 무섭지 뭐 솔직히요. 에어컨 켰다면 뭐 10만 원 넘어버리니. 오늘 키워드는 1등급과 5등급 전기요금 얼마나 차이 날까입니다. 가전제품엔 이런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정부는 최근 전기요금 인상을 하면서 취약계층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이 얼마나 돈을 절약하기에 그런 것인지, 또 전기요금은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전력 계측기. 이 기계를 연결해 전자제품이 전력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측정해봤습니다. 5등급의 10년도 더 된 에어컨과 최신 1등급 에어컨. 공간 크기와 실내 온도 등 변수는 있지만 확실히 오래된 전자제품의 전력 소모량은 많았습니다. 실제 에너지공단의 자료를 보면 1등급과 5등급의 가전제품 차이는 한 30%에서 40%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냉장고의 평균 1등급 요금은 59,000원, 그리고 5등급은 94,000원에 달합니다. 냉방비의 경우는 96,000원, 5등급은 252,0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지난해 기준 주요 가전 4개 품목을 최저에서 최고 등급으로 바꾼 경우를 계산했더니 연 24만 8천원의 절약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에너지 효율 등급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MBN이 가봤습니다. 온도, 습도가 맞춰진 체인버 안에 전자제품이 들어가 테스트를 통해 전력 효율이 측정됩니다. 10년 전 제품보다는 약 2배 정도 지금 제품들이 훨씬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원, 선풍기의 소비 전력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선풍기는 등급이 매겨지진 않지만 뒷면에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 전력이 크면은 에너지 비용이 많이 나오고 소비 전력 값이 낮으면은 에너지 비용이 많이 적게 나옵니다. 실제로 선풍기마다 차이는 있나요? 제조사마다 이제 다른 경우가 많고요. 팬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따라도 값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전자제품 매장에는 전기요금 적게 나오는 제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이외에도 전기요금을 아끼는 방법들은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에 공간이 중요합니다. 돌면서 발생하는 더운 공기는 밖으로 충분히 빠져나가게 주변 공간을 확보해 줘야 합니다. 실외기 실험을 해봤습니다. 초록색 조명으로 공기 흐름을 확인했는데 실외기 주변 통풍창을 다 열면 공기는 쭉 뻗고 절반을 닫았더니 그 길은 확 줄어듭니다. 온도에 따른 이제 효율 곡선에 따라서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하는 만큼의 냉방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에어컨 실외기가 더 많은 이제 일을 해야 되고 또 에어컨 필터를 자주 청소하면 냉방 효과가 올라가 전기요금이 절약되고 에어컨 바람 세기는 전력 소비량 차이가 크지 않아 첫 가동 땐 강하게 해 목표 온도에 빨리 도달시킨 후 유지하면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조명과 플러그를 뽑아도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데 하루 1kWh를 줄이면 한 달에 약 7,79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 하지만 1인당 에너지 소비는 OECD 4위 수준으로 높습니다. 에너지 자체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할 때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기자 M입니다. 요 몇 년간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MBN이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앞두고 코로나가 바꿔놓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생활상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김민수 기자가 달라진 대학가 풍경을 담아왔습니다. 고려대 인근에서 30년째 막걸리 집을 하고 있는 이순희 씨.
학교 전통인 사발식의 명소로 사랑을 받아왔지만 코로나가 낯선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단체 있는 것도 없어. 받아봐야 15명, 10명 이렇지요. 막 그렇게 많이 하지만. 2016년에 입학했던 한 재학생은 대면 수업이 재개된 이후 캠퍼스 안의 온도차를 느낍니다. 혼밥한다고 하면은 좀 꺼리고 뭔가 약간 혼자가 된 것 같아서 되게 외로워 보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이 혼자 먹는 문화가 많다 보니까 한두 명씩 다니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 대학가엔 1인석을 갖춘 혼밥집이 부쩍 늘었습니다. 혼자 다니는 학생들이 좀 있다 보니까 중소형 식당 같은 경우는 1인이 식사할 수 있는 이렇게 칸막이로 해서 점심시간 한양대 경영대 행원파크에서 학생들이 배달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장면을 워낙 자주 시켜 먹다 보니 행짜라는 줄임말도 생겼습니다. 근처에 학생 식당이 있지만 이미 익숙해진 배달 음식을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렇게 보통 나와서 친구들이랑 행짜 많이 시켜 먹는 것 같고요. 학교 인근의 한 주점은 배달 수요가 늘어나자 지하의 단체석 공간을 배달 음식 소품용 창고로 바꿨습니다. 배달 매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짐이 너무 많아져 갖고 어차피 단체 손님 못 받으니까 창고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앞둔 시점에서 돌아본 대학가의 모습은 혼밥과 배달에 익숙한 코로나 학번과 닮아 있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합의한 전술핵 배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벨라루스에 러시아의 핵이 가면 벨라루스의 인접국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는 자국 국경 부근에 핵무기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죠. 러시아가 해외에 핵무기를 배치한 건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처음입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지난 3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방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양국이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립과 제재 국면에 처한 푸틴 대통령의 엄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2달 뒤 양국 국방장관은 실제로 공식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비확산 체제를 벗어나는 전술 핵무기 배치 작업은 이후 바로 시작됐습니다. Решение в развитии того, что сказано было устно. Но нам надо было подготовить там и места хранения и прочее. Мы все это сделали, поэтому началось перемещение ядерных боеприпасов. 핵무기 종류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대 사거리 500km,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의 해외 핵무기 배치는 1991년 소련 붕괴 이래 처음입니다. 벨라루스는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러시아로선 나토 코앞에 핵무기를 들이댄 셈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전에서 서방의 대반격을 겨냥한 맞불 전략으로 보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This is yet another example of making irresponsible and provocative choices. So we remain committed to collective defense of the NATO alliance. 다만 미 국무부는 현재 전략적 핵태세를 조정할 이유가 없고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준비 징후도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일본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그것도 대낮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고 총까지 발사해 경찰관 2명 등 4명이 숨진 겁니다. 남성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 12시간 대치 끝에 오늘 새벽 간신히 용의자를 검거했는데 시의회 의장 아들이었습니다. 송준 기자입니다. 일본 중부의 한적한 시골 마을. 밤샘 대치 끝에 검거한 피의자를 태우고 호송 차량이 떠납니다. 被疑者は青木正則男31歳で5月26日午前8時21分に通常逮捕しました。 12시간 만에 잡힌 피해자는 이 지역 시의회 의장의 아들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4시 반쯤 한 남성이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한 남성이 도망가는 여성 뒤를 쫓아가 흉기로 찔렀고 이후 출동한 경찰들을 향해 총을 2발 발사했다고 목격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今回の事件で
女性2名がお亡くなりになり、警察官2名が殉職されたとの報告を受けたところであり、4名の方々のご冥福をお祈り申し上げると。 이후 피의자는 아버지 집으로 도주해 경찰과 대치했는데 당시 엽총으로 추정되는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長野県公安委員会から猟銃や空気銃の所持許可を受けていたと報告を受けております。 아직 범행 동기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MB 뉴스 송주영입니다. 당초 손익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21년 전 국비 3,567억 원을 들여 문을 연 양양국제공항은 예상대로 승객이 없어 유령공항으로 불렸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강원도는 저비용 항공사인 플라이 강원에 무려 145억 원을 운영 장려금으로 주지만 플라이 강원은 결국 운항을 중단합니다. 공항을 짓는 데 쓴 돈이 아깝다고 또 돈을 들였지만 이 돈 저 돈 다 날아간 거죠. 플라이 강원은 기업 회생 신청을 결정한 그 당일 아침까지도 고객들로부터 예약금을 받아 유령공항에 이 와중에도 돈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는 또 하나의 유령이 있었다는 비아냥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유령은 공항에만 있을까요? 스마트폰 앱으로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들이 앞다퉈 내놓은 공공앱도 대표적인 유령으로 꼽힙니다. 찾는 사람이 없어서 대거 폐기되거나 개점 휴업 상태인 공공앱이 지난 5년간 635개나 되거든요. 이런 깡통 앱 개발에 들어간 돈이 무려 188억 8천만 원입니다. 서울시가 2년 전 10억 원을 들여 만든 서울시의 교통앱 마이티는 사용자가 없어 폐기 권고를 받았고, 17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뛰어들었던 가상현실 공간 메타버스 사업은 1, 2년 만에 잇따라 폐기 또는 축소 중. 그나마 방문객이 있었던 전라남도의 관광 메타버스는 아예 인적이 끊겨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생색내기 때문입니다. 양양공항만 봐도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해 그야말로 억지로 지어진 것이고, 공공앱 개발도 멀리 내다보는 해안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임기 내에 무언가를 이뤄내서 보여주는 게 목적이기에 급하게 만든 거거든요. 급하게 만든 게 아닌데도 그 돈을 들여 저런 걸 만들었다면 아예 능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몇 년 임기가 정해진 분들의 욕심을 막아줄 공무원들은 아무리 시키는 일을 하는 게 공무원이라지만 이게 아닙니다 라고 제대로 된 의견 개진을 못한 거니 앞으로도 이런 일은 또 생길 수밖에요. 어느 한 단계에서만이라도 걸러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이미 날려버린 혈세도 아깝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내 혈세로 눈과 입을 닫고 있는 그 많은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계속해서 줘야 한다는 게 더 답답합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혈세로 지적 쌓기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삐약이 신유빈과 전지희 복식조가 12년 만에 세계 탁구 선수권 동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알고 보면 띠동갑이지만 친자매 같은 호흡을 자랑하는 두 선수를 최영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신유빈이 한쪽으로 상대를 몰아넣자 전지희가 비어있는 구석을 정확히 찔러 넣어 득점을 따냅니다. 완벽한 호흡으로 12년 만에 한국 여자 탁구에 세계 선수권 메달을 안긴 두 사람은 띠동갑이라는 나이 차에도 친자매나 다름없는 사이입니다. 맞아, 근데 나는 너 때문에 진짜. 개인 통산 첫 세계 선수권 메달을 따내고 소녀처럼 기뻐한 두 사람은 공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유빈이 클 때까지 기다리는 걸 잘하는 것 같고요. 유빈이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올라오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밥 잘 먹고 잘 큰 것 같아서 좋고요. 맞아. 언니가 있으니까 제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결승문턱에서 세계 최강 중국을 만났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믿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동메달을 일단 확보해서 좋은 것 같고, 또 저희 목표는 더 이제 한 경기 더 이기는 게 목표.
중국 선수 세계 랭킹 1위 선수랑 붙었기 때문에 잘 생각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화이팅! 화이팅! 남자 복식도 준결승에 두 팀 모두 진출해 메달 최소 3개를 확보한 대표팀은 이제 8년 만에 세계 선수권 대회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남아공 더반에서 NBA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는 맑은 하늘 보기 어렵겠습니다. 내내 비 내리는 날이 많겠는데요. 중부지방은 내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까지, 남부지방은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우선 내일 하루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을 보시면 수도권과 강원도에 5에서 20mm 예상되고요. 또 활동 시간인 오후가 되면 충북과 영남 내륙에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잔뜩 흐린 가운데 제주에는 밤까지 약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비가 먼저 닿는 중부지방의 낮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이 23도, 대전 26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가 27도, 창원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